혹시 아주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혹은 문득 떠오른 기억의 한 조각 속에서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고 나의 모든 비밀을 나누던 형제자매와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가슴 한편이 시큰해지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한 뿌리에서 자라나 같은 햇살과 비바람을 맞으며 함께 싹을 틔웠는데 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마치 한 산에서 발원한 두 개의 물줄기가 처음에는 나란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각자의 길을 찾아 하나는 동쪽 바다로 다른 하나는 서쪽 강으로 흘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서운하고 때로는 죄책감마저 드는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걸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관계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로를 건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경기도 마제의 한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훗날 조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정씨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막내 정약용. 그들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책을 읽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 포부를 함께 나누던 더없이 우애 깊은 형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학문의 깊이를 가르쳤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들에게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였고 형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막내 약용이 학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큰형 약전은 자상하게 답해 주었고 둘째 약종은 굳건한 믿음으로 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스승이었고 친구였으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훗날 자신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행복과 우애가 영원할 것이라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리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청년이 되어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할 무렵 조선 사회에는 서학, 즉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신 앞에서는 임금도 노비도 없다는 가르침은 억압받던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지만 기존의 신분 질서와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려던 지배층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집안 역시 이 새로운 사상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둘째인 정약종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천주교에 귀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이 새로운 진리의 길을 함께 걷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학을 접했던 약전과 약용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약종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용은 서학의 과학기술과 합리적인 사상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기존의 유교적 질서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늘 고뇌했습니다. 그의 꿈은 어디까지나 성리학의 틀 안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전은 현실 정치의 복잡함과 사상의 대립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연과 학문에 더 깊이 침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는 이처럼 미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나무의 가지들이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듯 그들의 정신세계도 각자의 길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탄압의 칼날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덮쳤습니다. 정약용의 집안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매형이었던 이승훈이 순교하고 수많은 지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삼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세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굳건한 신앙을 가졌던 둘째, 정약종은 자신의 믿음을 굽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하늘의 주인을 배신할 수는 없다며 당당히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결국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자신의 삶 그 자체였으며 형제와의 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에게는 크나큰 슬픔이었지만 그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가 추구했던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한편 큰형 정약전과 막내 정약용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고통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유배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정약전은 조선의 가장 서남쪽 끝 흑산도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처음에서는 이름난 학자였지만 그곳에서 그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둘러싸인 섬에서 그는 매일같이 동생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삶을 배우고 바다 생물들의 신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섬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물고기와 해산물의 이름, 생태, 그리고 쓰임새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생태학 서적인 자산어보입니다.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학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동생 약용과 학문을 논할 수도, 동생 약종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다와 물고기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고독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막내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동료들은 죽거나 떠났으며 자신이 꿈꾸던 개혁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주막집 골방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며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매일 밤 그는 멀리 떨어진 형님을 그리워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형 약전처럼 절망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독,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연민을 모두 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만난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목격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총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책들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제시한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가장 외로운 곳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없이 우애가 깊었던 삼형제는 각기 다른 신념과 가치를 따라 순교, 유배, 그리고 학문적 완성이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 수 없었고 서로의 아픔을 직접 어루만져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형제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결국 각자의 삶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가치라는 햇빛을 향해 자라나는 독립된 나무와 같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멀어지는 것은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유독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배나 순교와 같은 극적인 사건은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형제들과 조금씩 멀어지는 현대판 유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이 갇혔던 것이 흑산도와 강진이라는 지리적 섬이었다면 우리가 갇힌 것은 가족,
직장, 경제적 격차, 가치관의 차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각자의 섬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마도 형제를 향한 서운함 대신 이해를, 죄책감 대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멀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때는 같은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안정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이는 정치적 신념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잘 통하던 형제와 대화가 엇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상대방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약용이 신앙을, 정약용이 경세학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형제 관계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마도 가장 말하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 경제적 격차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성공과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빠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형제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성공한 쪽은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쪽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비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 돈을 빌려주고 받으며 생기는 서운함 등 돈 문제는 형제 간의 우애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형이 돼서 그것밖에 못 해주냐, 동생인데 너무 염치가 없다, 와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집니다. 돈 때문에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너무나 비참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른 이유를 대며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함이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부재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은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한데 모으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어버이날, 명절 등은 형제들이 의무적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형제라는 울타리를 다시금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구심점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굳이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할 명분도 이유도 희미해집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제사라도 챙기며 모이려 노력하지만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그마저도 점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누가 제사를 모실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진 후 형제들은 각자의 가정이라는 작은 원심력에 이끌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만의 가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현실적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삶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자녀에게로 옮겨갑니다. 주말에는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휴가 계획은 배우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형제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나의 형제자매 사이의 미묘한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형제가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나의 형제들을 챙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댁 문제, 처가 문제는 결국 형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학업과 직장을 따라 형제들은 각기 다른 도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고 방학이나 휴가 때마다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한 번 만나기 위해서는 큰맘 먹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상통화나 메신저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직접 얼굴을 보고 손을 잡으며 나누는 온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처럼 물리적인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한 공감대가 줄어들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보다는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어릴 때는 몰랐던 성격의 차이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금세 화해하고 다시 어울려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굳어지면서 사소한 차이도 큰 스트레스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형의 말투가 상처가 되고 지나치게 꼼꼼한 동생의 성격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내내 삐걱거리다 결국 감정만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차이들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먼 길을 운전해서 형제 집에 방문하는 것도, 여러 사람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점점 더 힘에 부치게 됩니다.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만삭이 귀찮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변화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강물이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관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릴 적에 뜨거웠던 우애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여름의 태양이 겨울에도 똑같이 내리쬐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과 죄책감은 어쩌면 부질없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당신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낸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관계의 본질과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유배 보낸 세상과 운명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동생은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왜 형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힘겹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구나.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강을 흐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기대와 죄책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의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형이니까 동생을 이만큼 챙겨줘야 하고 동생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형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기를,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형제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고 나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고 죄책감을 버리면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정약종은 신앙을 위해 죽음을 택했고 정약전은 섬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는 삶을 택했으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학문을 완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달랐지만 서로의 길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나마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형제가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안부를 묻고 마음속으로나마 부디 너의 세상에서 평안하길 바란다고 빌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집 형제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옆집은 형제들이 어쩜 저렇게 자주 모이고 우애가 좋을까? 친구는 동생 덕분에 편하게 산다는데.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 마음의 시기심과 불만만 키울 뿐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역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목함 뒤에 어떤 갈등과 상처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삼형제처럼 한 집안에서도 각기 다른 운명과 삶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며 나의 관계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작은 감사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정약용은 형제들과의 단절이라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하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계에 얽매여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 멀리 있는 형제에게도 따뜻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로서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그리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뜨거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어가고 각자의 삶의 무게 속에서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를 슬퍼하거나 억지로 되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다산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때로는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담담한 그리움이 매일 부대끼며 상처를 주는 가까움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자라나 이제는 각자의 숲을 이룬 형제라는 나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그곳에서 부디 잘 자라다오 라고 축복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형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